전킨은 1865년 12월 13일 미국 버지니아 크리스천 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은 온통 기독교인들로 이름 자체가 기독교인 마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D.P. 전킨으로 펜실베니아주 뉴캐슬의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조지 전킨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군인으로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크리스천 버그의 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베티 전킨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킨 선교사는 미국 남부의 전형적 보수 장로교 기독교인의 가정이었고 남부인들의 긍지와 도덕률에 충실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문의 전통과 관습을 이어받으며 자랐습니다. 전킨은 1885년 버지니아주 렉싱톤시에 있는 워싱턴 앤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대학은 1749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다수의 미국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배출하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도 배출하였습니다. 전킨 또한 이 대학을 자랑하는 동문입니다. 전킨의 작은 할아버지가 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아버지도 이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전킨은 영문과에 입학하여 전반적인 어학 구문에 대한 공부를 하므로 후에 한국 선교사로 일하게 될 때 그 어느 선교사보다 먼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킨은 대학 재학 중에 이미 해외 선교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889년 9월 남장로교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1812년에 설립된 버지니아주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1892년 6월 졸업식까지 3년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학생 전킨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선교사를 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방학 때에는 여러 곳에 다니며 선교 활동을 펼치었습니다. 특히 학생 자원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886년 창설된 학생 자원운동은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하여 각 교단 선교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선교운동기관이었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세계를 2세대가 가기 전에 라는 구호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 135명 중 81명이 이 운동 출신이었습니다. 전킨은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평생 선교동지가 될 레이놀즈와 카메론 존슨을 만났습니다. 1890년 가을 유니온 신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한 레이놀즈는 먼저 입학한 전킨의 영향을 받아 전킨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85년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온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189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하여서 9월 맥코믹 신학교에서 조선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 학교 졸업생으로 루이스 테이트가 그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당시 연설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이제 서양인을 배척하고 문을 잠가버린 은둔의 나라가 아닙니다. 임금께서 알렌 의사의 의료활동을 치하하여 병원을 하사하시어 치료받으려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의료선교와 교육선교의 윤허장을 주었으며 복음을 고대하는 민중들은 우리를 뜨겁게 환영하여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진 옥토에 씨를 뿌린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언더우드가 이처럼 뜨겁게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 소리를 들은 7명의 남 여학생들의 가슴에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지만 그 후 조선 선교의 열렬한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루이스 테이트 외에 유니온 신학교의 전킨 레이놀즈, 존슨, 그리고 테이트의 동생 매티 테이트, 버지니아주의 아빙돈 출신 린리 데이비스, 버지니아주 렉싱톤 출신 메리 레이번, 그리고 역시 버지니아주의 패시 볼링이었습니다. 레이놀즈는 중국 선교를, 볼링은 아프리카 선교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앞서 소개한 대로 이곳에서 조선 선교의 뜻을 모으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1892년 6월 전킨과 메리 레이번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킨과 선교의 뜻이 하나가 되기로 하였으니 레이번은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다고 하여 마음뿐 아니라 몸도 하나 되어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킨의 선교 동반자가 된 메리 레이번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메리는 1866년 1월 21일 버지니아주 렉싱턴에서 출생했습니다. 메리의 집안은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육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드워드 레이번으로 큰 농장과 방앗간을 운영하는 지주였습니다. 그는 건축가로도 활동하였는데 렉싱턴 감리교회와 인근의 프레드릭스버그 장로교회의 석조 주일학교 예배당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메리는 1842년 설립된 유서 깊은 미국 사립여자대학으로 메리 볼드윈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학교 출신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온 여선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메리는 이때 렉싱턴에 있는 워싱턴 엘리 대학에 다니던 전킨과 신학교 선교 동맹 대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혼여행지는 극동 조선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군산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록 16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군산 선교 사역을 완수하기엔 너무나 귀중한 시간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언더우드의 강연을 들은 존스는 아저씨 집에서 조선에 대한 희귀본 역사책을 발견하여 이 책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을 돌려 읽은 젊은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조선으로 달려가고픈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서 북장로교회 맥코믹 신학교의 졸업반인 테이트는 남장로교 외지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조선 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로 선교사를 보낼 의도가 전혀 없다는 통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선교회는 그리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보를 받고 주저앉을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레이놀즈, 존슨, 전킨은 다시 조선 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돌아온 통고는 여전히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선교를 위한 뜨거운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였을까요? 그들은 2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각 선교부를 찾아다니며 조선 선교사 파송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언더우드 목사를 모시고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 미국의 각 주의 여러 도시들의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잡지들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선교를 상기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892년 2월에 더 미션이라는 잡지에 왜 우리는 조선에 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조선 왕실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현재 조선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강한 반대할 만한 조직화된 종교도 없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들만 가지고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선교 역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조선 선교는 우리와 쉽게 협동할 수 있는 북장로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각 방면에 호소한 지 2개월가량 후인 1892년 1월 22일 외지선교부 실행위원회로부터 8월에 항해할 준비를 하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미 남장로교 외지 선교회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조선 선교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에 열망을 가진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신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장로교가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국의 하나인 그리스 정부가 선교 활동을 방해하므로 부득이 그리스 선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장로교 소속인 언더우드 목사의 형인 존 언더우드가 25,000달러를 기부하였고 언더우드 목사도 5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외지선교부 실행위원회는
7명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트와 그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 리니 데이비스 레이놀즈와 패시 볼링 부부, 그리고 전킨과 레이번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부산을 거쳐 1892년 11월 3일 마침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던 한국의 제물포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은 서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마펫 선교사, 그레햄리 선교사, 빈튼 선교사, 그야말로 조선 선교의 고참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로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선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명예를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12일 이들은 서대문 인근에 있는 전 독일 대사의 집으로 6개 방이 있는 기와집을 1,500불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 집은 실내를 서양식으로 개조한 다음 레이놀즈 부부, 전킨 부부, 그리고 데이비스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테이트 남매도 함께 기거하며 숙식을 공동으로 해결하니 사람들은 미국 남부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여 이곳을 딕시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첫 겨울은 미국 남부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무척 추웠습니다. 전키는 늘 발이 시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웬일인지 발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방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 빨리 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발이 시려워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불을 끈 다음 밤 시간에 그들을 화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가 말하길 집에 불이 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발이 시려서는 안 된다는 농담의 말을 하였습니다. 1892년 9월 전키는 호남 선교를 위해 전주 순회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정회원이 전주에 들어가 집을 구해놓은 것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의 여행의 에피소드를 테이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2주 동안이나 장대비가 줄기차게 내려 할 일 없이 주막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자 전키는 말 등에 짐을 싣고 그 위에 앉아 가던 중에 물이 부른 개울다리 위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그만 말에서 개울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큰 비로 개울물은 넘치도록 흘러가 전킨이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전킨을 물에서 건져내어 큰 화를 면하게 되었으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그가 앞으로 담당할 선교 사명이 너무나 크기에 곧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킨과 테이트는 다시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한 길가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전킨은 일일이 잡을 수가 없어 밖에 나가 옷을 벗어 훌훌 이와 벼룩을 털어냈습니다. 다음 날 주막집 주인이 숙박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여 전킨은 밤새 이와 벼룩을 제공한 비용이냐고 말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키득키득 웃으며 그래요, 이와 벼룩을 제공한 값도 덧붙였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정혜원 조사가 먼저 마련한 전주 은송리 집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전킨과 테이트를 뒤따라오며 비웃는 듯 떠들어댔습니다. 한 정자로 올라가니 아이들이 따라와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전주 여행길은 환영받지 못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많은 전주 주민들이 은송리로 찾아와 복음을 들고 병도 치료받는 등 하였지만 당시는 아직 어둠이 전주의 하늘을 덮고 있었던 때입니다. 전주에서 돌아온 전키는 4월 말에서 5월 초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전도 활동하기도 하고 6월경에는 서울 서소문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예 딕시를 떠나 6월 서소문 밖으로 짐을 옮기고 집을 선교회장으로 오픈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매일 한국인 8명에서 10명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불교 스님도 있었는데 그가 평안도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전킨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차례 전킨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일반 평민 옷을 입고 와 전킨에게 승려복을 전해주니
전키는 더욱 신이 나서 선교에 열정을 다 기울였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앞장서 나가는 성격이라 전키는 가만히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말을 구사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7월 초순부터는 드루 의료 선교사가 전킨 집에서 진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월 초순부터는 매일 10명에서 20명의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매티 테이트도 가세하여 주로 여성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1895년 3월 전킨의 서소문집에서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트 테이트는 별도로 여성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드루는 2개의 방을 진료실로 꾸며 800여 명을 진료하고 100여 명의 환자를 왕진하였습니다. 4월 2일은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5명을 세례 문답하였는데 그중 2명은 드루의 환자이고 1명은 드루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1사람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중 2명이 합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베풀어진 최초의 세례식이었습니다. 1886년 7월 11일 알렌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었던 노춘경이 언더우드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문안교회 세례 지원자들을 문답하기도 하고 언더우드 등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서울 주변 도시에까지 나가 거리 전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맑은 테너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구경하던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찬사를 받았습니다. 1895년 3월 마침내 전킨은 군산을 향해 선교의 돛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와 앞에서 소개한 드루 의료 선교사는 조사 1명, 요리사 2명과 함께 4명의 선원들을 태운 목조선을 전세내어 여러 가지 약품, 책, 그리고 다른 선교 용품들을 잔뜩 싣고 인천을 출발하여 480리 바닷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3, 4일이면 도착할 바닷길을 무려 10하루나 걸려 도착하였으니 어찌나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드높은지 전킨과 드루는 이리저리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넘쳐들어온 바닷물을 퍼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바라보아도 바닷길을 알 수 없으니 사공은 이리저리 노를 저으며 며칠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군산 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군산포에 도착한 전킨 일행이 배에서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군산 땅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금 선교의 열정이 솟아올라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군산의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었습니다. 당시 군산은 아직 개항 이전이라 여기저기 70여호의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전형적인 어촌이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하고 더럽고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 길가집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하고 이곳저곳에 도박판이 벌어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도박판이 싸움판으로 바뀌곤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덩그렁댕그렁 굿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돌팔매질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와 드루 의료 선교사는 선창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배처소와 진료소를 차리기 위해 찾던 중 당시 군산진 항 뒤편에 있는 수덕산 기슭에서 초가집 2채를 발견하고 $50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전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루 선교사는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어떤 때는 50명에 달하는 환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선교사를 찾아와 말씀도 듣고 치료도 받으니 찾아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생선, 굴, 달걀과 미역을 가져왔습니다.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배를 세내어 금강을 따라 올라가 강경까지 그리고 고군산 열도의 여러 섬들을 돌아보며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덕산 기슭에서 한 달여 동안 생활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는 가족들을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미국 영사는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동학혁명으로 신상이 위험하니 속히 철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군산의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계획하던 참이라 두 선교사는 잠시 후 다시 오리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894년 2월 15일 동학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척외 척양 보국 안민이라는 깃발을 흔들며 시작하였기에 척양의 대상인 선교사들을 매우 불안해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였습니다. 동학혁명이 요원의 불처럼 퍼지는 모습을 본 전키는 동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기원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선교사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글이 1895년 코리안 레포지토리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도 채 안 된 전킨이 동학의 종교 현상을 학문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발표하였다는 것은 그의 학구열이 대단하다는 것만 아니라 평소 한국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레이놀즈와 함께 언어위원회를 만들어 여느 선교사들보다 일찍 한국어를 깨치므로 말하고 읽고 쓰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1895년 11월에는 고종이 먼저 상투를 자르고 전국적으로 단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새로운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새롭게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에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1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청국과 일본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심은 흉흉하다 못해 살벌한 상태로 서울에 와 있던 외국인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는 쉽사리 군산으로 내려올 수 없어 차일피일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습도도 매우 높아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여름 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앞으로 소개한 대로 전킨의 아들 조지가 알타가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전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여름이 지난 후 9월 드루와 함께 군산에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구입한 집을 돌아보고 동학혁명 후의 군산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루는 한 달 동안 머무르다가 상경하였지만 전키는 계속하여 1896년 1월까지 머물며 한편으론 전도를 계속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군산에서 살아갈 여러 가지 준비를 점검한 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896년 3월 28일 전킨과 드루 선교사 가족들은 인천에서 해룡이라는 증기선을 세를 내어 타고 군산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기선은 갑자기 고장이나 순선소에 들어가 버리니 할 수 없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 숙소에 이틀이나 머물면서 수소문하던 끝에 3명의 한국인 선원이 있는 한 작은 미국 운반선인 돛대를 전세 내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매우 작았습니다. 이삿짐들은 작은 화물칸에 쑤셔넣고 겨우 4명의 어른들이 앉을 정도의 작은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나흘간 여행 끝에 4월 5일 군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전키는 이때의 여행을 닭장 속의 4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와서 보니 전킨의 집은 홍수의 피해로 방 2개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나마 드루의 집은 조금 높이 있어 피해를 덜 입었지만 비가 들이쳐 매우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방과 마루를 정리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윤치호 씨가 전킨 선교사의 사정을 알고 정부에 요청하여 언덕 위에 있는 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설고 물서른 이국의 한 어촌 마을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 할 것입니다. 집 주변에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삭막하기까지 하였으며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하여 마당이고 길이고 질퍽하여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교부에서 보낸 배가 온다고 하지만 말이 전기선이지 선장 마음대로이니 서울 선교부에서 보내는 생활용품이나 선교용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불편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민들이 쌀, 계란, 채소, 생선 등을 선물로 가져다 주어 주민들과의 친밀함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군산의 미남 장로교회 첫 선교사로 온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의료 선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민들의 인심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전킨의 초가집은 주일날엔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큰 방은 가운데를 장지문으로 나누어 한쪽은 남자석, 다른 한쪽은 여자석으로 구분하 전면 제단을 향해 양쪽이 서로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온돌방 바닥에 멍석 5매가 깔려있고 출입문은 남녀가 따로따로 들어와 신을 벗되 갓은 쓴 채로 들어가 제단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마침내 수덕산 군산교회에 첫 세례교인이 태어났습니다. 김봉래와 송영도 그리고 차일선이라는 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김봉래와 송영도가 문답에 합격을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군산 선교의 첫 수학을 얻게 되었습니다.